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산농공상에서 상공농사로. 박정희 군사정부는 종합제철을 건설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정축제 기업인 8명으로 하여금 투자 공동체를 설립하게 한 뒤 서독으로 보내 차관 교섭을 하도록 했었다. 그런 한편 미국으로는 민간 교섭단을 보내 투자자를 찾았다. 한때는 우리 정부가 서독과 미국 양쪽에 투자선을 놓고 장단점을 비교할 정도였다. 1962년 12월 30일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조건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뒤 한미합작 종합제철 건설 기본계약을 김유택 기획원 장관, 이정림 한국종합제철 사장, 포이 미투자공동체 대표 간에 체결했다. 연산 31만 톤 규모의 종합제철 공장을 외자 1억 1780만 달러, 내자 49억 549만 원을 들여 42개월 이내에 울산에 짓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웨스팅하우스 등 4개 회사로 구성된 미국 투자 공동체는 외자의 75%를 미국의 외국 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 차관으로 조달키로 했었다. 1963년에 들어서면서 AID는 투자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왜 미국이 한국의 종합제철 건설에 제동을 걸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도 학자들의 흥미있는 연구 주제가 되고 있다. 경제정책에 대한 박정희 정부의 자율성과 미국의 영향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 정부는 한국에 막대한 원조를 제공하는 대신 경제정책에도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 5.16 이전 한미 두 나라는 재정안정계획이란 것에 합의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혁명정부는 5.16 이후 적극적인 공업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이 계획을 무시했다. 이 계획은 분기별 자금 수요를 재정, 금융, 외환의 3대 부문별로 잡아 목표액을 설정한 것이다.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한 관리 계획이었다. 1962년 6월 군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통화개혁이 실패로 끝나고 경제 전반이 자금난으로 잘 돌아가지 않자 박정희는 단기적으로 통화 팽창을 통한 경기 부양을 꾀했다. 미국의 대한 원조기관인 유솜은 한국 측에 대해 물가 안정계획의 부활을 요구하고 나왔다. 미국 측은 박정희 정부의 과욕이 물가 상승을 유도하고 이는 정치 불안을 유발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1963년 한국 정부가 경제 위기에 직면하여 미국에 대한 추가 원조를 요청하자 미국은 재정안정계획, 외환수급계획, 물자수급계획에 관해 미국 측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한국 측의 다짐을 듣고 추가 원조를 약속했다. 미국은 또 한미경제협력위원회란 상설기구를 만들어 한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개입을 제도화했다. 이런 사정에 따라 1963년도 예산도 축소, 조정될 수밖에 없었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외자 확보에 실패한 종합제철 건설 계획은 취소된 것이다. 1964년 1월 박정희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보완하고 수정안 계획을 발표했다. 이 보완 계획엔 박정희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수입 대체 산업 육성 전략을 수정하여 수출 주도로 전환한다는 뜻이 반영돼 있었다. 이 보완 계획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연평균 성장률 목표치를 7.1%에서 5%로 줄였다. 투자 배분에서는 농업에서 공업으로 중심을 옮겼다. 투자 재원의 조달에서도 당초 계획보다 정부 몫을 줄이고 민간 몫을 늘렸다. 수출 목표 전체는 줄였지만 공산품 수출 목표는 4배 정도로 늘렸다. 이는 1963년도 상반기에 벌써 1차 산품의 수출이 부진한 대신 공산품의 수출이 좋은 성적을 올리기 시작한 추세를 반영한 것이었다. 브라질 이민선 출발, 서독의 광부 및 간호사 진출, 선원 수출, 원양어업 개척, 한일 국교 정상화 추진, 월남 파병 검토, 통화개혁에 의한 내자 동원의 실패, 울산 정유공장의 걸프의 투자, 재정안정계획의 부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정, 수입 대체 정책의 포기와 공산품 수출의 적극적 추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아무 연관성 없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일정한 방향성을 보여준다. 박정희 정부는 명분론적이고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버리고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개발 전략을 선택한다. 이는 국가가 아닌 세계를 민족의 활동 공간으로 삼겠다는
역사적 결단이었다. 1963년을 전후한 이런 국가적 선택은 대한민국을 세계 속으로 내던져 극심한 생존 경쟁을 자초했다. 한국인의 핏줄 속에서 잠들어 있던 야성과 생존력은 이런 경쟁 체제에 편입됨으로써 강제된 극한 상황에서 부활한 것이다. 1964년에 들어서면 박충훈 상공장관의 지휘하에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가속도가 붙는다. 수출업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 장치가 이때 갖춰진다. 수출입 링크제, 수출업자에게 수출액과 같은 액수의 수입권을 인정, 소요 달러를 배정함으로써 수출에 성공하면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동기부여를 했다. 기술소득제도, 원료를 수입하여 수출품을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간 원료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 생산성을 높여 수입한 원자재를 적게 사용했을 경우 남은 원자재에 대해서도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출품 생산업체 지정, 1964년에 165개 업체를 지정, 시설 자금 및 외화의 배정에 우선권을 주었다. 박 대통령은 이즘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직업의식이 산업공상에서 상공농사로 바뀌어야 한다며 무역에 가장 역점을 두고 직접 수출 정책을 꼼꼼히 챙기기 시작한다. 수출 드라이브 정책의 사령탑이었던 고 박충훈 상공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수입 대체란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건을 국내에서 만들어 쓰자. 그렇게 하여 외화를 아끼자는 것이다. 듣기에 따라서는 자급자족하고 자립경제를 건설하자는 게 그럴듯하지만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다. 철강공업을 예로 들자면 막대한 투자로 건설한 공장이 수출 산업으로서 국제 경쟁력이 없으면 지탱해 나갈 수 없다는 게 뻔한 이치다. 그런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국내에서 국제 시세보다도 훨씬 비싼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샀어야 한다. 수출이 안 되면 외화를 벌 수 없고 외화가 없으면 필요한 물건을 사올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저개발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수출 지향적인 경제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데 비하여 수입 대체형은 방어적이고 소극적이다. 수출 제일주의라는 것은 자유기업, 시장경제의 원칙과 자유민주주의 창달에 기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출 정책을 취함으로써 물건을 만들 때 세계 시장에서 다른 나라 제품들과 경쟁하여 이겨야 한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수입 대체 정책을 폈다면 국내 시장과 국내 소비자만 생각해서 적당히 만들었을 것인데 우리는 처음부터 국제 경쟁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을 혹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을 만든 것이다. 이것이 한국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능력 한계 끝까지 스스로를 밀어붙이도록 했던 것이다. 수출 정책은 또 정부와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뿐 아니라 국제 관계나 문화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었다. 자연히 나라가 개방체제로 변해갔고 이런 흐름에서는 정치적 탄압에도 한계가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경제의 개방화는 정치의 개방화를 결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당선자는 1963년 11월 26일에 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공화당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권력 구조를 짜기 시작했다. 박정희 총재는 김종필을 당 의장으로 임명, 원내 요직의 인선을 맡겼다. 김종필 의장은 자신의 외유 중 공화당을 끌고 가느라고 고생했던 정구영 전 총재를 국회의장으로 추천할 생각이었다. 12월 1일 김종필은 정구영을 만나 국회의장직을 맡아주십시오 라고 청했다. 사흘 뒤 박정희도 정구영을 불러 국회의장직을 부탁했다. 이 자리에서 정구영은 박정희 당선자에게 싫은 말을 했다는 것이다. 정부, 국회, 당의 개편에 대해서는 박 의장께서 김종필 의장, 그리고 사무처의 김동환, 오학진, 신윤창, 그리고 이우락 이렇게 군 출신 5사람들하고만 의논하시는데 군정 연장의 냄새가 납니다. 정 어쩔 수 없다면 쇼라도 좀 하십시오. 쇼가 뭡니까? 민간 출신 정치인들을 불러 의논한다면서 별실에 연금하고 군 출신들끼리 결정한 뒤 민간이 누구도 참석했다고 발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신문의 오보를 보고 자꾸 그러시는군요. 박정희는 청와대를 나서는 정구영을 따라 나오면서 국회의 조직 문제를 구상해 주십시오. 최고회의에서 인계할 인원이 약 200명 됩니다. 라고 했다. 그리고 며칠 후 김종필 당 의장이 정구영을 보자고 하더니
이런 말을 하더란 것이다. 윤치영 씨가 선생님과 맞서서 국회의장을 희망하고 있지만 그분을 지지하는 사람은 10여 명밖에 없고 압도적으로 선생님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윤치영 씨는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다른 요직에 취임하기로 내정됐습니다. 내일 공식으로 발표됩니다. 12월 7일 오후 공화당은 국회의장의 이효상, 부의장의 장경순, 원내 총무의 김용태, 부총무의 최치환, 예춘호, 법제, 사법위원장의 백남억 의원을 지명하는 등 국회 요직의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그때 57세이던 이효상은 대구 고보와 동경제대를 나와 대륜중학교 교장, 경북대 물리대 학장을 지내다가 4.19 혁명 이후 제5대 총선에서 참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산악회 운동도 하고 시도 짓고 능금 과수원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인생 경험을 한 그는 한솔이라는 아호에 어울리는 중용인으로 평가됐다. 17명의 국회 요직 인사 가운데 50대는 이효상, 김유택, 백남억 뿐이고 40대가 8명, 30대가 6명이었다. 60대 이상은 아무도 없었다. 조선일보는 인사평에서 반김종필파의 승리라고 보도했다. 정구영은 박정희와 김종필이 자신에게 말 한마디 없이 국회의장 지명을 바꾼 데 대하여 섭섭했지만 침묵해버렸다. 국회의장직을 놓고 윤치영과 정구영이 경합하자 박정희는 제3자를 선택한 것이다. 당시 공화당 원내 총무 김용태에 따르면 박정희가 이거 혼선이 생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답했다는 것이다. 제가 원내 총무로 내정되니까 두세 번 저를 찾아오셔 문공위원장을 한번 맡았으면 하시던 이효상 의원이 계신데 참의원 경험도 있고 하니 어떠실는지요. 12월 8일 박정희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던 전 주미대사 정일권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일권이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자 박 의장은 정감 있는 말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형, 공부는 그만하시고 돌아오셔서 일 하나를 꼭 맡아주셔야겠습니다.